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이웃끼리 인사도 잘 안 하죠. 인사 대신 이사를 하는 세상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요. 이웃 대신에 아웃을 찾습니다. 당신이 이사가! 네, 그러다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설레는 퇴근이 아니라 살떨리는 퇴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층간소음을 따지러 올라갔다가 둘도 없는 친한 이웃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네? 설마 말도 안 된다고요? 5월 2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이 소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파이터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심리상담가 조영은 원장, 그리고 권영찬 문화평론가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내 집 마련으로 입주를 앞둔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 세상 이 부부의 설렘이 악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인테리어 해놓은 집 테러 당했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아마 달력이라던가 휴대전화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렇죠. 매일매일 행복하게 기다릴 텐데 잠도 잘 안 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와, 이거는 악몽이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허.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과 사진이 같이 올라있는데요. 어머. 지금 자료 잘 보시면 네. 방문, 벽지 이런 곳에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로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건 저렇게- 현관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허. 훼손시켜 놓은 날카로운 도구로 어머. 저렇게 그은 사진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현관만 그런 게 아니라 현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보셨죠? 방 벽에 벽지가 그렇게 막 뭔가 예리한 걸로 긁어놓은 것 같아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대체? 일단 최소한 이건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현관문에만 있으면 밖에서 그냥 한 건데 아하.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온 거잖아요. 네. 누군가가 들어와서 또 집 안에까지 그렇게 한 건데 어허. 일단 이 글쓴이,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결혼 6년 차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인테리어 다 하고 이제 2, 3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인테리어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층 아주머니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층에,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느 집 인테리어 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와서 아유 좀 안에 구경 좀 해도 돼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위층 아주머니가 딱 그 안에 구경 좀 해도 돼요라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예민하고 좀 민감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 또 아주머니 구경하시다가 또 그 작업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위층 아주머니가 한 2, 30분 지나서 또 왔다고 해요. 어머. 그리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인테리어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들어오는 걸 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글쓴이에 따르면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건지 이 아주머니께서 윗집 아주머니께서 온갖 것을 다 거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한 번 와가지고 화가 나서 화한 게 아니라 최소 3번 이상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하. 그럼 작업자들한테 보통 비밀번호 가르쳐 주거든요. 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걸 뒤에서 몰래 본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도구만 사용한 게 아니라 그어놓은 형태를 보니까 최소 도구도 3개 이상이었던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여기 4인 가족의 자녀도 어린 자녀 둘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두렵다. 이런 얘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지금 듣고도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손정혜 변호사님, 의심은 충분히 윗집 아주머니라고 의심은 충분히 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는데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글쓴이가 일단은 놀랐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어허. 경찰이 출동해서 과학수사대 이제 경찰이 DNA 혹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채취하고요. 또 지문 채취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바로 위층 아주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빼꼼빼꼼 거리면서 이 경찰들이 이렇게 채취하는 과정들을 보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머. 글쓴이 입장에선 그것도 좀
의아한데 또 이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위층 아주머니가 물어서 아니 이러이러해서 지문 DNA 이제 채취 중이다라고 답을 해줬더니 표정이 급변하다는 아하. 겁니다. 놀래서 아마 표정이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는 후다다닥 뛰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상황도 좀 놀랍죠. 아하.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 점은 바로 이틀 뒤에 이 위층 아주머니네 집 현관문도 누군가가 이 날카로운 도구로 똑같이 스크래치를 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형사분도 이제 위층까지 가서 확인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사 전날 그리고 이사 날에도 좀 이상한 일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층 아주머니가 아래층에 와가지고 무언가를 확인하고요. 다시 본인 사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인테리어 사진 왜 여기 자꾸 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렀다. 이게 왜 여기서 열리지? 이런 말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꾸 주변을 서성거리던 걸로 봐서는 위층 아주머니가 수상쩍은 점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그 집도 뭔가 지금 누가 훼손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CCTV 화면은 이 사건이 터지고 이 부부가 불안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저 아주머니가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누가 걷는지는 CCTV 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범인이라면 아마도 나도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일부러 거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경찰도 아까 DNA하고 지문 채취를 해가고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범인을 밝혀내나. 그래서 이제 윗집 아주머니하고 그 아저씨하고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DNA하고 지문을 채취하면 확인할 대조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혀 이렇게 쓸어서 하는 그 DNA 그 채취기를 주거든요. 네. 그거를 딱 하고 나가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뭔가 저기 채취를 한 게 자기가 했으면 맞으면 그러네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DNA 지문 검식할 때도 계속 오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윗집 아저씨가 이제 저 아주머니가 직접 온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범행했다.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저는 사과하고 그 이웃 주민에게 합의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편분은 위층 아주머니 남편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다음에 불안하니까 아마 털어놨겠죠 남편분한테. 그러니까 알고 있었고 결국 상황이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아내가 범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권영찬 평론가님 일단은 누가 했는지 소행이 밝혀졌습니다만 소름 끼치는 게 아니 인테리어 구경 안 시켜준다고 이런 행동한다. 야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네, 어찌 보면은 공포 영화의 하나의 소재일 수도 있는데요. 집 구경을 안 시켜줬다고 집을 저 정도로 훼손을 시켜놓는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집을 구경 안 시켜줬다고 해서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반응이 다양한 겁니다. 야, 저 정도 사람이라면 이거 이사를 해야겠냐? 저거 이사 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또 뭐 사회문화적으로는 확장 개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갈 때 사람에게도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저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했을 때 이 집에 또 아이들이 이사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사를 좀 고민 좀 해봐라라는 거고 또 합의를 한다는데 합의 조건에 윗집 이사 가게 해라. 또 혹시 윗집에는 좀 기존의 층간소음으로 많이 싸움이 났기 때문에 또 아이들 오는 집에 신경적이지 않나라는 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입주를 앞두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 보니까 좀 악몽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저 집 부부 입장에서는 집주인 부부 입장에서는 나 도저히 우리 아이들도 걱정되고 하니 여기 못 살겠어. 그리고 기존의 인테리어의 비용 손해배상 다 하고 나 이사 갈 거니까 이사 비용도 돼라고 할 수 있어요? 훼손된 그 인테리어 복구 비용은 당연히 이제 배상 책임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사 비용까지 요구해서 전부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이제 한정적으로 배상받는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물 손괴죄를 범했고요. 나아가선 주거 침입죄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네. 형사적인 문제이고 합의나 이 보상 과정에서 적정하게 이제 제한으로서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한은 해볼 여지가 있는데
일단 이사 온다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썼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사 결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 청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무슨 이게 인테리어 비용 손해배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위층 부부가요. 진심으로 사과를 다시 한번 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야,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다 일어나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21일 새벽에 아주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한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 쓴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네. 오늘 밤 12시에 서울 소재 한 여대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살인을 하겠다. 어머. 강남역에서 하듯 그 여대에 가서 사건을 크게 일으켜서 예절 교육을 해줄 것이다. 어머. 강남역이라는 게 뭐냐면 2016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끔찍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 여대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 명백한 좀 살인 예고처럼 보여서 그러네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보기만 해도 좀 소름 끼치는 글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강남역 살인 사건까지 언급했다면 이건 단순한 장난글이 아닐 것 같아요. 전현평론가 이건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날 또 해당 학교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하. 일단 3명 정도가 화장실 부근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이 좀 수색 과정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경찰관들이 직접 화장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복도를 지나가는 여학생 등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뭐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남자 경찰 3명이 지나서 와서 여자 화장실에 사람 있는지 좀 봐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 뭐지? 뭐 경찰이 좀 여자 화장실 들어가기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살인 예고 거의 어허. 글이 올라온 데다가 네. 여성분들이 아마 강남역 살인 사건 하면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 가해자가 어떻게 했느냐. 강남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6명이 지나갈 때는 기다렸다가 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네. 이 상황을 알았다면 과연 여학생들이 들어갔겠느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학생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경찰들은 문 밖에서 기다렸고 학생들이 나오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고맙다고 한 뒤 현장을 떠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때 당시에는 경찰이 그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그 죄송한데요 안에 화장실 안에 사람이 좀 있는지 확인 좀 해봐 주세요 할 때는 그 여학생 입장에서는 조영은 원장님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네 뭐 그냥 좀 뭐 별로 내키진 않지만 확인할게요. 그랬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여학생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고 메시지를 주고 보호를 해줘도 부족한 판에 이제 시민에게 직접 지금 수색을 부탁을 한 거죠. 세상에. 이게 경찰의 책무와 역할을 생각했을 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탁받은 여학생은 총 3명이었다고 하고요. 이제 몇 시간 뒤에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출동했고 화장실을 본인들에게 확인해달라고 한 걸 그제야 알게 됐고요. 이 해당 여학생은요, 이게 몰카 같은 거 확인해달라는 말씀인 줄 알고 했다. 이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켰는지 진짜 그러니까요. 당황스럽다고 맞아요. 신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보세요. 권영찬 평론가님. 경찰은 당시에 3명 왔어요. 혼자도 아니고. 그리고 경찰은 권총 아니어도 테이저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단봉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무기 장비도 있고 또 평소에 호신술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왜 학생을 떠밀어요? 아니 사실은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경찰 측은 해당 대학 내에 수색할 건물이 36개에 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 수색을 좀 시작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여자 화장실이니까 근데 앞서서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살인 예고거든요. 네. 그러다 이게 사실은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더 웃긴 해답은 뭐냐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당시 학교 내부의 주변을 수색한 결과
아무 상황이 안 일어났지 않냐라고 마지막에 붙였던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반성의 의미보다는 뭔가 물론 본인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여자 학생들에게 안에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다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한 건 미안해서 담당 경찰에게 좀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더 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이걸 설명 또는 해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대학 내에 수색해야 할 건물이 36개에 달하니까 그 화장실에 좀 들어가 봐요, 학생라고 했다고요? 이거 말입니까? 이걸 지금 믿으라고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변명이라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상에서 남녀 간에 설전을 주고받다가 여대 가서 살인하겠다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상대 여자방이 신고한 거예요. 선고가 된 게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확인을 화장실은 너무 많았고 시간은 촉박했고 어느 화장실이라고는 특정이 안 됐거든요. 전체를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가 이제 도서관이 중요한 자리였어요. 도서관에는 항상 출입 통제가 되고 있고 혹시나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위험성이 있었으면 예고를 했을 텐데 아무 위험성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밖에서 우발 대비는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은 시민의 협조를 구하고 하려면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도요, 납득이 안 돼요. 친절하게 그 여학생 들어갈 때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가. 그리고 밖에서 우발 상황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범죄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문이 빼꼼 열릴 때 안에서 나쁨만 먹고 있는 가해자 범인이요. 바로 흉기 공격하는 거 안 봤어요? 경찰이 그런 것도 몰라요? 그래놓고 문 열어줬어요, 친절하게. 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3명은 밖에서 어떤 우발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정말 준비 단단히 하고 있었어요. 이걸 변명이라고 듣고 있어야 돼요, 시청자들이. 그리고 궁금한 게요. 이 순간에 남자 경찰이라 하더라도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고 여학생들이 신고합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이제 급박한 유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화장실 등 이런 데도 경찰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뭐 추행을 하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범죄 예방이나 책임, 그러니까 위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공의 이유로서 필요하죠. 안에서 막 살인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일단 뭐 사람 있어도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하고 막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어쨌건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데, 저는 이번 이 용산경찰서의 해명이 제일 아쉬운 건 36개나 돼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이 촉박하면 더 본인들이 빨리 들어가서 해야죠. 왜 여기 잠깐 들어가서 문 좀 열어서 안에 좀 보고 나와주세요. 그게 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경찰의 해명으로는 대단히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참 경찰이 혹시 지금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알리면 뭐 살인 예고글 이러면 학교 전체가 다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조용히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다면 오히려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네. 이걸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지나가는 여학생을 하나 찾아서 불러서 들어가서 확인해서 본인들은 대기하고, 그게 시간 한 2배는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납득이 좀 곤란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지목한 장소가 서울 소재 모 여대라면 애초 출동할 때 여성 경찰도 같이 출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데 왜 그때는 없었어요, 여성 경찰이? 이게 좀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언론 인터뷰를 보면 해당 경찰에서는 휴일에 집회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즉 아마 집회에 관련한 통제를 하느라고 여경이 출동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뉴스파이터 제작진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 경찰관 10명 중에 여경이 2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도서관 쪽에는 여경이 가지 않았고
기다리기는 시간이 촉박한다라고 하는데 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여경들이 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백서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경찰관이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들한테 이것을 사실 떠넘기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두 번째, 설사 예비 범죄자 혹은 이런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탁을 받았던 여학생들도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안고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 그 사파 그래프 그거 좀 보여주세요. 지금 경찰이요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까 자승자박이 됐어요. 보세요. 뭐라고 똑바로 보세요. 당시 출동한 경찰관 10명 중 여경도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된 현장 화장실 쪽에는 여경이 가지 않았고 다른 건물에 있는 여경을 부르려면은 그 불러서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시간이 촉박해도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여학생들한테 들어가 보세요. 스스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문제는 이것 경찰의 대처도 지금 너무 분노가 치밀지만 문제는 저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원인 제공자는 그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이 됐고요. 찾아봤더니 송파구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송파경찰서에서 이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 먼저 조사하고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살인 예비죄 그리고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등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도 오가시다가 예전에 그런 현수막 보셨을 거예요. 경찰은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 딱 신고하면 어디든 간다. 가면 뭐합니까? 3분 내에. 가서 우물쭈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경찰 정말 대부분의 경찰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 믿음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4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방송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오랜만에 대통령 부부가 다정하게 외출을 했다는데 혹시 뭐 같이 어디 간 겁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어제 특별한 외출이 있었는데요. 같이 가신 건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외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보기 드문 3명의 조합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님의 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님이 네. 어떤 분들과 같이 있었느냐면 네. 일단은 이부진 사장. 이름만 들어도 색다른 조합이죠. 네. 그리고 차은우 배우와 함께 하는 어머.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요. 어허. 일단 김건희 여사에게 꽃다발 그리고 관련한 이제 추대패가 전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부진 사장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해외 순방 때 했던 노력이나 네. 이런 것들에 크게 감명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단 그러면 영상 보고 올까요? 예,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영상 보시죠. 네네. 제 얼굴 말고 영상 보세요. 네네. 지금 김건희 여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관광협력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문회위원회 위원장 이부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건희 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사님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일정을 수행하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님을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번 한국 방문회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부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국 방문회를 통해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국 방문회 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인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엽서를 보내는 행사입니다. 하나, 둘, 셋. 저렇게 또 세리머니까지 했는데 근데 이게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저렇게 3명이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소위 얼굴 천재라고 알려진 차은우 씨 가수. 왜 얼굴 천재인지 아세요? 네. 얼굴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네. 그 얼굴이 등장만한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별명이 얼굴 천재입니다. 와. 이 세 사람이 만난 이유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K관광협력단 출범식이 열렸기 때문인데 네. 일단 뭐 차은우 씨 같은 경우 한국 방문회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고요. 이부진 대표는 한국 방문회 해 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우리 제작진이 이 영상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차은우만 보여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보세요. 어떻게 온 거? 무슨 어떤 일 자격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냥 온 건 아니고요. 네. 이부진 사장이 요청을 해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방문회를 맞이해서 K관광협력단을 이제 출범하는데 이제 이부진 사장의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해외 순방길에 이렇게 윤 대통령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아서 한국 방문회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명예위원장님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고 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도 흔쾌히 그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저 자리에 나오신 거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수락하면서 했던 얘기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한국이 진짜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세계에 알려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관광이 본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건 밝혔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사실 해외 여행 많이 다니셔도 대한민국 참 좋다고 많이 국민들도 느끼시잖아요. 시청자분들도. 그런데 지금 이제 명예위원장 추대패까지 이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정혜 여사님, 근데 이것도 흔히 있는 일인가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한국 관광 어떤 뭐 방문회에 명예위원장 만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회 위원회는요, 그동안 이제 명예위원장이나 명예회장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추대한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때에도 김윤옥 여사님도 사실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해서 네. 활동하신 바 있고요. 아하. 이렇게 여사님, 배우자분들께서 뭐 명예직으로 이제 수락을 해서 활동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캠페인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언론에 이렇게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이상하게 두 사람 찍힌 거 이상하게 눈길이 가요. 이상하게 눈길이 갑니다. 네. 그런데 뭐 작가님들은 차은우 씨가 더 눈에 보인다는 분도 맞아요. 있겠지만 또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저 두 사람의 모습이 더 눈길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위원장, 한국방문회 위원장, 또 한 사람은 명예위원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볼 일이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런 투샷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기도 하고요. 네. 뭐 또래이긴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1972년생, 이부진 위원장이 1970년생인데 잘 보시면 이제 저런 공식 행사에서 뭐 관광이라든가 패션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옷의 색깔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레스 코드 색깔을 블랙, 검은색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저런 행사를 보면 사실 영부인이 뭐 국내 브랜드의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신발을 신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화제인데 그렇죠. 전날 든 가방에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 가방이 이른바 비건 가죽이라고 해서요.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 사과 껍질 파우더로 만든 거라고 어머. 합니다.
잼이나 이런 거 만들면 사과 껍질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것으로 만든 가방이라고 해서 좀 대박 인기를 사건. 끈다라고 하고요. 이부진 위원장은 사실 뭐 재계에서 주목을 받는 경영인이기도 하지만 패셔니스타로도 유명한 네.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눈길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또 보니까 뭐 아들 바보이기도 하더라고. 또 막 아들 졸업 입학식인가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부진 대표의 또 만남에 주목됐는데 앞서 제목이 대통령 부부의 특별한 외출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뭘까요? 지난 21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네. 밤 11시에 용산의 한 치킨집에 네. 치킨 100마리를 23일 오후 4시까지 배달해달라. 어머. 약간 장난 전화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100마리. 어허. 그리고 하루 또 지나서 추가를 하겠다. 오리지널 통다리 120마리. 그리고 오리지널 순살 60마리를 추가해달라. 이거 누가 봐도 저기 장난 전화네, 그죠? 저는 그냥 전화 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화를 끊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배달 장소가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나! 용산 대통령실에 23일 오후 4시까지 지금 저 수많은 치킨을 배달해달라고 한 겁니다. 대박 사건! 요즘같이 장사 안 될 때 이 치킨집 대박 나네.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뭐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본인들이 다 못 만들잖아요, 저쯤 되면. 그러겠네요. 그래서 본사에서 재료를 공수해 와. 와서 무사히 치킨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치킨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치킨 마니아일까? 치킨 다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시켰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다,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습니다. 저런 행사가 일단 열렸는데 아니 근데 권영찬 평론 저 행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거랑 치킨 그럼 그 치킨은 어디로 갔어요? 이 치킨이 놓이게 된 게 뭐냐면요. 네. 사실은 앞에서 아까 얼굴 천지 차은우 씨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치킨을 드실 분들이 바로 왔는데 중소기업 대내에서 중소기업 사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하. 바로 경제 5단체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5단체장이 왔는데요. 올해는 놀라지 마십시오. 9개 그룹 총수가 왔고요. 아하. 또 거기다 이제 MG 기업인들, 네. 또 이제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왔는데 여기서 진짜 있네요 치킨. 중요한 건 치킨을 아까 시켜서 먹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야죠. 아하. 그러니까 뭡니까? 국산 수제 맥주를 또 주문을 이야. 나왔고요. 그리고 청년 스타트업에 로봇이 치킨이 또 나왔거든요. 어허. 여기다가 또 AI 자동 조립 피자까지 나왔으니까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진수성찬인데 낙수 효과를 노리고 대기업만 혼자 뛰지 말고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그거를 좀 전해줘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예견됐습니다만 전현 평론가 이게 딱딱딱딱 사전에 잘 이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 MD 이 경영인들의 기도 살려주고 중소기업 기도 팍팍 살려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인들 입장에서 같이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모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요.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또 해외에서 일정 계속하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오가겠다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여러 가지 테이블을 돌면서 기업인들을 좀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청년 사업가들, 청년 정치인들도 뭐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년 기업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많이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대기업 총수님들뿐만 아니라 이런 청년 기업인들이 좀 기가 팍팍 사는 그런 행사도 많아지고 그런 정책도 많아졌으면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하면 또 노래 같은 걸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번 미국 가서도 즉석에서 노래 부르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날도 뭐 노래가 하나 흘러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불렀던 노래는 아메리칸 파이인데 영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세대별로 모를 수 있는데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송창식 씨의 우리는이라는 노래가 이 축하 공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참석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래도 함께 불렀다고 하고요. 네. 또 공식 행사 종료돼도 보통 다른 것도 아니고 치맥이 나왔으니까 네. 아마 환담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아메리칸 파이가 배경 음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아메리칸 파이 불렀던 거 영상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미국 정상과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됐지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몰톡, 이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대화를 할 때 네. 이것이 많이 화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저 모습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노래 불렀던 모습을 언급했다라고 아, 그래요? 하고 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대통령 노래 잘 봤다 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통령의 이런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잘 돼야지만 중소기업들, 특히 또 청년 기업인들 길을 살려주는 정책 많이 펼쳐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점심 먹고 들어와요. 근데 건물 옆에서 누군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대박 사건, 그 내용이 깜놀했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보통 1인 시위하는 현장이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불륜하지 맙시다. 어머? 누군가 가게 인근에서 이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나간 사람들 저거 누구야? 저거 어느 가게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021년 10월 24일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 저 여성이 40대 여성이에요. 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저러고 서 있다 보니 가게 주인이 참다 못해 이 여성을 신고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여성은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업방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조영은 원장님, 명예훼손? 아니 그러면 저 가게 주인과 피켓 시위를 하는 여성이 뭔가 알고 지내던 사이, 뭔가 관련이 있는 사이인가요? 네, 아마도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게 주인과 이 여성의 남편은요, 불륜 사이였던 겁니다. 아하. 이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요, 굉장히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서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데요. 이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속이고 배신하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 억울함을 일단 여성,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한 거, 그게 아마 최선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방법이 법적으로는 옳아요? 용인됩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런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머, 왜 그럴까요? 저기 지금 저 피켓에 힌트가 있어요. 불륜을 하지 맙시다. 불륜을 하지 맙시다. 누구 씨 없죠. 불륜을 하지 맙시다. 마치 공익 광고 캠페인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네요. 저게 저분이 지금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는데 저게 불륜을 하지 맙시다에 저 녹색 옷을 입은 여자를 연상시키는 어머, 뭔가가 어머. 있나요? 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저 가게 바로 앞에서 하면 요 가게 주인이 저 불륜을 저질렀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저 건물에 보시면 조기 말고 상가가 많아요. 그럼 저기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저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 집 사장님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어머. 아니면 이 건물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관련된 얘기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명예훼손의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무죄가 됐고요. 네. 업무방해는 지금 또 저 여성 조 그림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저 가게 앞을 막아놓고 하나요? 사람들도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걸 보고 어머 여기 가게 가면 안 되겠네 이러진 않잖아요. 아하. 그죠? 그러니까 저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머, 이 여성분이 피켓 시위하던 여성분이 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요리조리 잘 펴가지고 무죄가 돼서 그럼 모조리 다 무죄가 된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변 재반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또 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과는 좀 다르지만 기소됐던 사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인데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여성이 일단은 녹음기를 사고요. 네. 이 소형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이 남편과 불륜녀의 애정행각,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니까 상대 측, 즉 이 불륜녀 측에서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도감청 위반이다라고 이제 고소해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네. 불법입니다. 어허.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는 여성이 이제 불륜녀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불륜 사실 인정해, 각서 써. 네. 이걸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실랑이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불륜녀에게 이제 일정 부분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사건도 상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신기한 게 조금 전 처음에 왔던 상황과 지금 완전 180도 다른 게 잘못은 분명히 남편이 했고 그 불륜녀가 있는데 지금 이 분을 못 참은 여성만 다 뭔가 다 뒤집어 쓰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편과 불륜녀의 사이 지금 뭐 아까 뭐 피켓도 들었다가 또 녹음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불륜의 증거도 밝히려고 하고 불륜을 못하게 하려고 각서까지 쓰게 하다가 실랑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되도록이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배우자의 그 바람핀 상대방을 가서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명예훼손 부분하고 피켓 뜬 거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 아까 녹음해서 사실 남편이랑 저 여자랑 바람을 피는지 확인하려면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다. 이 여성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래도 그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무조건 이건 도청이죠. 도감청이죠. 어허, 네. 또 하나 어쨌건 어떤 과정이었다 그래도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이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럴 때 이런 경우 종종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리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아. 근데 오죽했으면 이랬겠냐라고 해서 무죄라고는 못해요. 아하. 유죄긴 한데 아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내가 또 자식도 혼자 키우면서 이거 너무 힘들고 또 이거 상대방 배우자랑 바람피는 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네. 유죄로 인정하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아. 선고유예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고를 쉽게 말해서 지금 안 내리고 2년 동안 유예해 줄게요. 2년이 지나면 선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사이에 특별한 나쁜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 없게 그렇게 결론을 내준 겁니다. 참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런 사안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을 뉴스파이터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해? 가진 사람들이 더해? 딱 그런 말 나오는 사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몇몇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면서 무엇을 내지 않았는데요. 아하. 그래서 돈은 없고 돈은 안 내고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와.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무선분들 국세청 나섰어요. 네. 지금 국세청 조사관들이 한 집에 들어가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 주황색 명품 박스들 아시죠? 어머. 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어허. 이 거실에 꺼내둔 물품들 우와. 속에는요. 뭐 기금속, 명품 어머. 신발, 뭐 명품 가방, 뭐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들이 쏟아져 이게 나오고 일반 있는데요. 집에서 나온 거지. 저희가 지금 백화점이 아니고? 네, 고가의 외제차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어머. 무역업을 하는 체납자의 집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인데요. 이 집은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어머. 지금 화장실 안에 있는 금고에서는 기금속, 뭐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그림도 엄청 많이 와. 나오는 상황이고요. 골프백,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미술품들도 다 고가였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아니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명품도 살 수 있고 뭐 해외 호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돈이 있는데 권영찬 평론가 왜 세금을 안 내요? 아니 참 신기한 게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에 한 수 더 뛴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유통업을 운영하던 한 체납자는요.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억 원의 이 체납이 발생했는데요. 이 와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잘 돼요. 최근 수십억 원은 상당의 로또 당첨 1등이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미리 33% 그러니까
소득세 30%와 주민세 33%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또 그냥 소득이기 때문에 33%를 떼야 되는데 네. 이거를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까 네. 이거를 또 가족 명의로 현금으로 수표로 돌려놨습니다. 아하. 이에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수해서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압수했고요. 가족 계좌로 이체한 그 당첨금에 대해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해갖고 모든 걸 좀 뽑아내야죠. 근데 네. 왜 이런 사람은 로또 1등인데 우리 같은 착한 사람은 로또 1등이 안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매주 사는 누군가는 안 되고, 매주 사는 누군가는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신기합니다. 로또 수십억이 당첨됐는데 세금을 내기는 체납된 세금 내기 아까우니까 얼른 가족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이 세금 추적하는 국세청 직원분들 정말 진짜 볼멘 소리 나올 텐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관련 현장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경찰 입회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할머니,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시면 저기 열쇠업자 불러서 저희 강제 개문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김도에 할머니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테이블 위에 올려서. 어이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천만 원. 와 진짜 솔직히 그림의 떡이고 남의 나라 얘기 갖고 막 그러잖아요. 은행 계좌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현금이 저렇게 다발로 있을 줄 누가 진짜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근데 문제는 조영은 원장님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은 알긴 알아요? 잘못을 알았으면 하는 건 우리의 바람이고요. 사실상 반성과 문제의식이 매우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들은요. 국세청 조사관이 자택을 방문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없는 척 하기도 일쑤였고요. 일부 체납자는 변호사를 찾거나 금고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기도 했어요. 우리 심리학에서는 도덕적인 발달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도덕적인 수준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는요. 행동의 기준이 처벌이 되는 겁니다. 처벌받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머. 아마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양심의 가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전국에 백성문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요리조리 숨어 다니고 막 숨기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금 관련해서 체납한 사람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액 체납자들.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확인한 지금 4월까지 고액 체납자가 557명입니다. 많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복권 얘기하셨는데 네. 그 사람 한 명의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요. 고액 복권 당첨자 5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복권에 당첨되면 또 그게 다 내 돈 같아 내기 싫은가 보죠. 네. 근데 이제 이들의 체납액이 총 3,778억 원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한 건 아직은 103억에 어머.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직원분들 참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요. 전국에 지금 이 순간에도 땀 뻘뻘 흘려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우리 국민들 납세자분들 정말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 직원분들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기를 그리고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그 손자를 태우고 가던 할머니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났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제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일단은 재판을 다루기 전에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사고 당시의 그 모습 아이고.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굉음이 내면서 SUV 차량이 앞차 들이받았고요. 아이고. 여기서 안 멈추고 600m 더 질주합니다. 연기를 내뿜며 달리는 차 결국 어떻게 되죠? 6차선 도로 날아가서 지하 통로로 추락을 하고 어머. 맙니다. 네. 이 사고로요, 12살 이모군이 숨졌고요. 운전대를 잡은 이군의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저 차량에 손자가 타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뭐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 음성을 들어보면 운전하셨던 할머니가 다급해하는 그리고 손자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막 들리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손정혜 변호사님 유가족 측은 그러니까 유가족 측이란 것은 저 손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유가족 측은 저 운전자인 할머니뿐 아니라 유가족 측이 저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네, 급발진 사고가 나면 두 가지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12살 이도형 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운전을 했잖아요. 네. 가실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가 됩니다. 아하. 근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가실이 부존재하니까 무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 손자도 사망에 이르게 됐고 할머니도 크게 다쳐서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는 가실이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즉 할머니나 이 가족 측에서는 이 차량 관련한 이 소유자, 그러니까 이 결함에 대해 원인이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손해배상액은 7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산정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네.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급발진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도 많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 게시글에 5만 명을 이제 동의를 해줬고요. 이 관련된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을 당시에 이제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다 이제 경찰이 입수를 했을까 그래서 다각도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다각도 화면을 저희가 봐도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그냥 진짜 운전자가 뭔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정말 들이받고도 곧장을 쏜살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급발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재판에서는 급발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기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급발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네. 이건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네 가지요? 그러니까 아까 윙하는 굉음에다가 아하. 아까 막 주변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저 뒤에 브레이크 등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아하. 그러니까 저 또 도로 위에 타이어 자국이나 그 저 여러 가지 머플러에서 또 액체가 흘러나온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급발진 현상이 벌어져서 생기는 요소들인데 그 네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으니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해도 판사가 저걸 보고 이게 급발진이 아닌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전문가한테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 신청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 보실 줄 아세요? 모르죠. 저희 변호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에 관련된 분석, 그다음에 저 굉음이 그러니까 저 음향을 분석해서 이 엔진음을 분석을 해서 저희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하. 세상에 지금 얼마나 억울하면요. 저 운전했던 할머니 있잖아요. 그 숨진 손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 건데 그 할머니가 어제 재판에서 울부짖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예, 할머니가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잊고 나만 살아남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이고.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정말 우리나라 말에 가슴 미어진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손자를 이렇게 잃게 하겠느냐. 네. 그리고 내가 과실로 사고 냈다니 이 누명 쓰고는 죄책감 때문에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 아이가 변호사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였다. 재판장에서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당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 물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손자를 잃었어요. 저 사고로. 그런데 지금 할머니 지금도 자책, 죄책감에 한숨도 못 잘 것 같긴 해요. 진짜 조영은 원장님. 네, 할머니의 절규에 저도 같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서 손주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남겨진 사람은 상당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교통사고의 트라우마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한 고통에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상당한 억울함과 분노도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숨진 도현 군의 아버지도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많은 개정해야 될 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이 급발진 또한 생명을 다루는 정말 긴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미루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저 울먹임, 저 눈물. 많은 분들이 탄원서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어요. 진짜 저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한번 기대를 하고 응원해 볼게요. 진짜로. 자, 그런가 하면요.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요새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글인데요. 글쓴이가 위층에 이제 4살, 6살 아이들을 가진 가정이 이제 이사를 온 겁니다. 네. 근데 4살, 6살이면 한참 뛰어다닐 그렇죠. 나이기도 하고 사실은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그렇죠. 나이대이기도 네. 합니다. 네. 아이들이 뛰는 거야 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문제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그 발 망치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 뛰지 말라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뛰는 어른들의 발 뭉치 소리 있잖아요. 팍타타타타. 네. 이게 더 시끄럽다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집에도 층간적으로 그러니까 건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아래층에서 이놈하고 쫓아온다고 했지? 이런 말까지 다 들릴 정도라고 그 합니다. 말까지 들릴 정도예요. 아니 근데 이 말이 들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윗집 부모들도 어쨌든 아래층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 노력을 한다 뭐 그런 걸 봐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요일 날 이 글 쓴 사람이 남편과 함께 좀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이런 상황에 들렸습니다. 애들 소리는 그래도 콩콩콩콩 다다다다다 작은데 안 돼! 쿵쿵쿵쿵 다다다다 이걸 말리는 어른들의 발소리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좀 거친 편인데 미칠 지경이 된 그러겠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윗집에 항의하러 딱 갔는데 네. 윗집 강약을 딱 보고 할 말이 이렇다 깜짝 더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항의하러 갔는데 윗집 풍경을 뭐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저렇게 아이를 둘 키우고 층간소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매트를 보통 깔고 부모님들은 뭐 아이들도 좀 슬리퍼를 신고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딱 갔더니 매트도 안 걸려 있고 엄마 아빠는 둘 다 맨발.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가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윗집 부부가 아유 저희가 아래층 고층을 잘 몰랐네요. 조만간 꼭 매트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잘 마무리하고 나오려는데 네. 저 윗집에 저 아내가 네. 저렇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아유 어쩔 줄 몰라도 아내가 12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근데 매일 뭘 그렇게 맛있는 거 해 드세요? 뭐뭐? 아 정말 그 집 음식 냄새 때문에 제가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좋게 마무리하려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야 이러면 곤란하죠. 좋게 마무리하라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손님이 그래 우리 집은 좀 떤다 쿵쾅한다. 근데 맨날 음식 냄새 때문에 우리도 귀찮아 힘들어 지금 그런 걸 응수한 거예요? 네, 순간 이 글쓴이도 웃겠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어허. 왜냐하면 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거고 또 특이한 음식을 해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허. 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빌라에서 음식을 해먹는다고 내가 이런 지적질을 당해야 되나? 어머.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전현 평론가님 갑자기 이제 싸움이 확 커진다는 확
확전양상으로 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당신네 지금 음식 리스트 때문에 환장하겠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은 네. 아, 이거 분명 손맛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만드는 음식 냄새인데 어머. 라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내용 너무 구체적이에요. 김치찌개이지 김치볶음 할 때마다 군침 돌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들 때문에 안 매운 음식만 먹는데 그 집 음식에서 칼칼한 냄새가 납니다. 어머. 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김도 직접 들기름에 구워 드시나 봐요. 어머. 꽃은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머. 자, 더 나옵니다. 네. 어제 갈비찜 하셨나 어머. 봐요. 양념갈비 하신 거죠. 먹고 싶어 죽은 줄 알았어요. 어머. 이 정도면은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음식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칭찬으로 들어야겠죠. 어머, 아랫집 메뉴를 꿰고 있어요, 윗집이 조용 원장님. 정말 진심으로 부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이제 글쓴이는요, 그 반응에 웃으면서 아유, 본의 아니게 음식 냄새 풍겨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요. 아. 쪼르르르 집으로 내려와서요. 다른 때보다 좀 이른 시간부터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 윗집에 칼칼한 냄새 더 풍기라고 그냥 청양고추 숭숭 썰어 넣고요. 네. 그 군침 돌아 죽겠다는 김치 팍팍 넣고요. 냉동실에 있던 살이 통통한 고등어를 꺼내서 와. 고등어 묵은지찜을 한 아유, 거죠. 군침 넘어가네요. 근데 진짜 요리 잘하신가 봐요. 근데 이게 더 칼칼한 맛 윗집으로 가라는 게 지금 뭐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이 묵은지 김치찜을요, 전골 냄비에 수북하게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위층에 담아서 갖다 드렸다고 하는데요. 네. 윗집 반응, 뭐 입이 귀에 쭉 걸리는 표정 보이시나요? 하하. 안 그래도 오늘 그 아랫집 메뉴가 고등어 조림이구나 하면서 부부끼리 킁킁거리고 세상에.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기 되면 반전입니다. 권영찬 평론가님 싸울 줄 알았는데. 네, 이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은요 웃으면서 아 다음에 윗집 아랫집 한번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어찌 보면 동화 속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이거든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리꾼 반응 20초 한번 드릴게요, 백선 변호사님. 아, 이런 역대급 반전이. 읽는 내내 조마조마했다가 마지막에 너무 기분 좋은 웃음을 웃었다. 음식 솜씨 좋은 이웃 만나는 것도 복이다. 왜 눈물이 나지? 맞아요. 이런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요즘 사회에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로징은요. 전남 여수에서 안지혜 님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저희한테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딱 이 사진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어제 외출하다가 보니 버스 정류장 앞에 시민들 더울 때 잠깐이나마 더위 피하라고 설치해 놓은 대형 파라솔 아래 떡하니 주차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본인 차 탈 때 시원하게 타려고 얌체 주차해 놓은 거 보니까 안 그래도 더운 요즘 더 짜증이 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열팍 받으셨겠어요, 세상에. 운전자분, 급해도 지킬 건 지켜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차보다 사람이 먼저죠. 호호호. 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